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운영위원 김철규입니다. 최근 바이브 코딩과 오픈클로가 유행하면서 개발자가 아니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작업들을 쉽게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업무에 필요한지 물어본 다음에 며칠 동안 바이브 코딩으로 업무를 자동화해서 채용 인원을 없애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채용이 점점 줄어들면서 1인 창업의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미 경력이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AI가 축복일지도 모르지만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경험이 있어야 또 좋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인류 문명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류는 이렇게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도 TBS FM 95.1MHz 언박싱 AI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도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박근영 운영위원님께서 AI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퓨처스포에서는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든 한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비드 게타의 티타늄.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지윤 사무국장님,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이 새로운 사이버 전략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 지난 6일 미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새 국가 전략을 내놨습니다. 네. 예. 이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을 위한 사이버 전략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 사이버 전략은 사실 중국에서 되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것인데 네, 네. 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사이버 공격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무섭게 들리는데요. 어떤 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네, 일단 사이버 공간은 미국에서 탄생했다라는 미국의 재능, 혁신, 연구 그리고 강력한 정부 역량이 결합되어 오늘날의 디지털 세계를 만들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네. 이 보고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와 안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라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을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적대 세력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권위주의를 확산시키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우리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사실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경고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맥락이네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경고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 보고서에는 다른 행정부들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미봉책이나 모호한 전략으로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네. 우리의 결의는 확고하다. 우리는 신속하고 의도적이며 선제적으로 행동하여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무력화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은 사이버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적 행동이 실제 군사적 수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계속 앞서서 이제 선언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보고서의 방향이 전략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선언들을 좀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포함이 되었을까요? 네, 이 전략의 핵심은 6개의 정책 기둥으로 분류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이게 적대 세력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 합리적인 규제를 촉진하는 것, 연방정부 자체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것,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 핵심 신흥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사이버 인재 양성 이렇게 6개의 정책 기둥이 있는데요. 예. 네. 이 중에서 이 적대 세력 행동 억제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렇네요. 네, 네. 우리는 적대 세력이 우리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침해하기 전에 탐지하고 대결하고 격퇴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네. 네.
우리는 이 그들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모든 국가 권력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공격 비용을 높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공세적이고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이런 이란 침공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합리적 규제 촉진 부분을 보면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민간 부분의 사이버 보안 대응을 속도를 늦추고 있다면서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네. 이 우리는 사이버 규제를 간소화하여 준수 부담을 줄이고 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기관과 산업계를 글로벌 차원에서 더 잘 조율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인과 미국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강조하겠다라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이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적을 정부와 함께 타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군산복합체 같은 네. 말처럼 들리는데 여태까지 이제 당하기만 했던 이 미국의 사이버 공간을 앞으로는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핵심 신흥 기술 우위 유지 부분에서 보면 네. 우리는 네트워크 방어와 교란을 안전하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에이전틱 AI를 신속하게 채택해서 촉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에이전틱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네트워크 방어와 적 교란 작전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건데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에이전틱 AI를 국내 사이버 방어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국제 외교 차원에서도 AI 규범과 표준을 미국 주도로 설정하겠다. 이런 전략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의 이란 공습이나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공격적인 계속 이제 사이버 전략 발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직접적인 건데 다음 타겟은 북한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사실 정보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고가 이제 나왔다고요. 네, 미국 국가정보국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과 핵탄두 등 전략무기 프로그램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중대한 쓰고 있어요. 위협. 중대한 네.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특히 이 보고서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두고 매우 정교하고 기민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가상화폐 해킹 등으로 약 20억 달러, 우리 네. 돈으로 치면 약 3조 원 정도인데요. 요 정도 금액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북한 제재 유지와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 자금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 해커들은 그 능력이 뛰어나기로 또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맞습니다. 그 이제 북한은 핵도 가지고 있고 재래식 무기도 사실은 세계급으로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사이버 능력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좀 주의할 만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렸었던 그 미국을 위한 사이버 전략 보고서랑 네. 요 미국 국가정보국의 연례위협 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이게 합쳐지면서 예.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이제 나왔던 건데요. 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의 북한 공격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우선 북한은 베네수엘라나 이란과는 다른 전략적 대상이라는 근거가 좀 있는데요. 예. 이게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로 잠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단순한 지역 분쟁 수준을 넘어서 미국 본토와 동북아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리 트럼프라도 미국이 계산 가능한 분쟁이라면은 음. 시작하겠지만 이 통제 불가능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그렇죠.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 북한과의 전면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이 조건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면 그때는 세계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환경이죠. 네. 그 우리 지난 시간에 패치노트에 얘기했지만 AI가 했던 것처럼 21번의 전쟁 속에서 20번 핵을 쏠 수 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런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미국도 이 전장의 영역을 사이버전까지 좀 넓히고 있다라는 네. 것은 확실한 어떤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에 AI 탐지 기술을 투입하면서 가짜뉴스 대응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 6.3 지방선거까지 방송일인 27일 기준으로 이제 69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제 2달 반 정도 남은 셈입니다. 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AI발 선거운동과 가짜뉴스 대응 여부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 음성 조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탐지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AI가 선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일찍부터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정부는 좀 어떤 대책을 지금 꺼낸 건가요? 네, 일단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탐지 모델이 작년 12월에 열린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이 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 모델은 이 영상
영상의 전체 흐름을 분석하는 전역 분석도 진행하고 네. 얼굴 등 특정 부위의 조작 흔적을 판별하는 국소 분석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이전 모델의 탐지율이 한 76% 수준이었었는데 네. 이번 것은 92% 수준의 탐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모델이 조금 더 지금 빨리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네. 이미 선거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 지난번 들었던 것처럼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어떤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이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제한을 일단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어져 있는데요. 아 예. 그런데 최근 그 경북 안동에서 한 안동시장 예비 후보가 예. 지난 14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메시지 영상을 게시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워터마크도 제대로 삽입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건데요. 예. 이보다 앞서서 권기창 현 안동시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가 AI 기술로 제작 유포되면서 네.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네. 경찰 조사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더욱이 이 대검찰청과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일에 이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 사범이 4년 전 선거 때보다 훨씬 더 늘어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세 기관은 가짜뉴스 등의 흑색 선전과 금품 수수,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선거 관련 폭력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범죄로 정하고 엄단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근데 또 이게 또 캠프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지지자분들이 막 제작해서 이렇게 뿌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으시는 아마 청취자분들도 선거에 많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관련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으신 생각들이 막 올라올 텐데 네, 참으셔야 합니다. 네. 아, 예. 이거는 그냥 일반 지지자들도 똑같이 이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현재까지는 아직 그 명확한 이제 어떤 것들은 사용해도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우리 정부가 UN AI 허브 유치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0일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UN AI 허브 유치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를 위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UN AI 허브 유치 지원회를 출범했는데요. 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UN AI 허브 유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 DC와 뉴욕, 스위스 제네바를 19일까지 방문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이 UN AI 허브가 무엇인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UN AI 허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네. 들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 UN AI 허브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UN 전문기구들의 AI 관련 기능과 한국 정부 및 민간 영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이라는 구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입니다. 아 예. 그래서 향후 UN AI 허브가 구축이 된다면 UN 각 기구와의 AI 관련 인프라 공유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서 네.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한국이 글로벌 AI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면서 AI 기본사회 기조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 협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특히 이 허브가 구축되면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 6개 유엔 기구가 한국에서 AI 분야의 기술, 규범, 교육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이나 또는 그런 구조를 유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제 들어서는가라는 그렇죠. 되게 질문을 민감해요. 마주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용인 반도체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맞죠. 6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UN AI 허브가 국내에 유치된다면 외교적 효과뿐만 아니라 파급되는 경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요. 예.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많은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면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기업 미팅,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와 같은 이런 산업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압도적일 것이라고 강조는 했습니다. 네. 네. 다만 이게 아직 국내 어느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럽다라고 차주호 의원도 밝혔습니다. 아, 네.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범부처 이니셔티브를 구성해서 오는 24일 1차 위원회 회의 및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보면 적합한 입지에 대해서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하거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녹음 방송이라 사실 이 내용을 오늘 담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이게 방송일 이전이라서 가능하다면 이제 다음번 녹음 때 관련한 내용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전달할 수 있다면 전달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지가 나오면은 이제 각 지역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드네요. 이게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네. 두 번째 이제 버전인 이슈가 될 수도 거죠. 있는 그렇죠. 네, 사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서울과 인천에 이제 주로 많이 이런 국제기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한편 이제 유엔에서는 이거와 별개로 또 독립적인 어떤 AI 과학 패널을 강화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제네바 네. 인터넷 플랫폼 디지털와치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AI 위험 평가를 위한 40인 글로벌 유엔 패널을 소집했습니다. 네. 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AI 독립 국제 과학 패널 첫 회의에서 이 패널들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 형성하는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AI 독립 국제 과학 패널은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AI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최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실제 영향을 평가하여 각국이 동등한 조건에서 명확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어떤 정부나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과학적 평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독립 국제과학 패널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국인도 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네, 사실 꽤는 아니고 한 분 한 계십니다. 분이군요. 네, 아.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한 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 형성하는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40인의 패널 중에서 한국인 한 분은 카이스트의 김주호 전산학부 교수라고 전해졌습니다. 아, 예. 네. 이 지난 2월에 전 세계 2,600명 이상이 지원한 가운데 네. AI 분야의 전문성, 다학제적인 시각, 지역과 성별 균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40명을 확정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 김 교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유엔 단위에서 이런 AI가 논의가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국제적인 규범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네, 지난 2주간의 AI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장지웅 사무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우림의 25, 21. 바람에 날려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솔직히 좀 숨이 막히죠. 사실 저도 굉장히 그런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 중동 분쟁이 벌써 한 달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들리는 시기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AI 전쟁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I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박근영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중동 분쟁이나 이런 상황을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실감하고 계신가요? 사실 예전에는 전쟁이라는 게 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의 일상 속으로도 들어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렇죠. 또 뉴스를 다들 보시면 주식도 굉장히 등락이 커졌고 네. 또 환율도 많이 오른 거를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단순히 경제 지표라기보다는 뭔가 전쟁에 의한 파동처럼 그렇게 많이 체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있지는 않지만 그 전쟁과 연결되고 있다. 그런 네. 감각이 좀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세계의 공급망과 이 세계 경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경제나 에너지, 공급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쟁과 아주 딱 연결된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참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요즘 붙는 말이 AI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네. 팔란티어의 고담이나 엔트로피크의 클로드 같은 AI 모델이 이번 이란 공습에 활용됐다는 이야기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AI가 실제로 전쟁의 정보 분석이나 의사결정 지원에 이번에 활용됐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걸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정도로만 보기에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요? 사실 돌아보면 기술은 군사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렇죠. 또 군사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 계속 발전돼 온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AI는 그 연장선이라기보다는 판단의 영역까지 들어온 기술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예. 그리고 예전에는 전쟁을 결정하기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이 전쟁을 진짜 하는 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들이란 질문도 붙잡고 있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AI가 뭐 며칠이나 많은 시간이 걸리던 거를 몇 초 만에 이렇게 작전을 분석해주고 네. 해주니까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달리 뭐 피로도 느끼지 않고 또 두려움이나 어떤 연민과 같은 그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점에서 AI로 전쟁이 효율화됐다기보다는 전쟁을 그래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런 시간들이 어떤 인간의 양심이나 어떤 책임이 작용하는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 것도 한편으로는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듣다 보니까 단순히 이 AI가 속도의 문제를 넘어서 이 결정의 무게까지 바꾸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전쟁을 한번 일으키려면은 수많은 복잡한 결정과 의사결정이 있어야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내가 단순히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내가 역사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하는 그런 책임의 문제와 또 망설임들을 많이 안고 있었죠. 그리고 그 네. 시간이 길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뭐 알려지기도 하면서 전쟁이 이제 미연에 방지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책임과 망설임들이 점점 더 얇아지고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2023년 12월에 그런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과 유엔의 군축비확산 회의에 청년 대표로 참관한 적이 있는데요. 예. 네. 당시 회의 주제가 AI의 군사적 활용이었습니다. 예. 네.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었고 또 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분쟁이 막 발발한 시기였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AI가 이런 드론 같은 그런 전쟁 기술에 활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이란 공습과 같이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쓰이는 건 조금 더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죠.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빠르게 또 전쟁에 사용되는 걸 보니까 좀 놀라기도 했고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지금 또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2년 지금 조금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벌써 기술 발전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그리고 AI가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일종의 굉장히 전략 자산처럼 쓰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죠. 또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 AI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이해관계까지 다 겹쳐가지고 네. 훨씬 더 복잡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지난번에 엔스로픽과 트럼프 정부의 어떤 갈등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네. 권력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지점이 민주주의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는 권력이라고 하면 그런 국가나 제도 혹은 사람이 행사하는 힘을 떠올렸는데요. 네. 네. 지금은 정보를 만들고 그리고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 그리고 유발 하라리도 AI를 두고 역사상 처음 등장한 인간이 아닌 행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만큼 AI는 도구를 넘어서 그런 정보와 권력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다른 기술과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무서운 생각도 이제 들긴 하는데 예전에는 권력이라고 하면 그래도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좀 시각화됐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국가든 정치 권력이든 혹은 특정 집단이든 그래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AI 권력은 그게 기술 안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누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되게 명확하게 안 보이고 되게 형해화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도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네. 기술이었다면 AI는 그걸 넘어서 정보를 생성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나 뭐 정보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나 군사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고 네. 이게 그 기술의 방향이 그 사회의 방향과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민주주의는 원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합의 속에서 발전해온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렇죠. 그럼 몽테스큐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권력이 집중되면 자유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온 것이고 그렇죠. 지금은 그 전제 자체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4회 권력이라고 하는 이제 언론 권력이 또 있었잖아요. 네. 보통 언론은 비판과 또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곳이지 여기는 실행이나 어떤 행위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AI는 거기까지는 지고 있다는 점이 또 아주 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AI 권력은 사실 기존의 어떤 우리가 삼권의 견제 구조 이런 거에서 지금 아예 틀로 잡힐 수 없는 되게 어려운 권력이라고 보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되게 고민은 이걸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데이터를 가진 기업들이나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빅테크와 연구자들 그리고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권력이 서로 얽히면서 기존과는 다른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 권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데이터나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마치 저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공기처럼 뭔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이 인식하거나 통제하기도 쉽지 않고 또 네. 견제하기도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 권력이 국경을 넘어서 작용한다는 점인데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그런 국가라는 틀 안에서 그런 제도와 책임 구조가 설계되어 왔는데 AI가 만들어내는 권력은 그 경계를 넘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도 민주주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AI로 만든 딥페이크가 사실 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아까 패치노트에서 이 미국이 사이버전에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권력이 어디에 있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비교적 명확했죠. 국경도 있고 뭐 기관도 있고 제도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AI라는 이 기술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또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보다 보면 이제 기존의 민주주의를 해오던 그 제도와 방식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는 좀 새로운 어떤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그 다른 사례를 좀 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최근에 AI 시민의회와 같은 그런 추천 민주주의로서의 수기 민주주의 실험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2024년에 벨기에에서는 AI 정책을 주제로 시민 패널을 구성했는데요. 네. 이게 전국에 약 16,000통의 초청장을 보내고 그중에서 1,000명 넘게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 가운데 성별이나 연령, 직업, 그리고 지역, 네덜란드와 프랑스어 사용 비율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60명의 시민을 선발했습니다. 네. 아, 예.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벨기에 사회를 만든 건데요. 그렇네요. 네. 선발된 시민들이 전문가 강의도 듣고 정책 담당자분들과 질문도 주고받으면서 그런 AI 투명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윤리, 교육, 경제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게 의견을 모으는 절차라기보다는 AI라는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시민들이 함께 이해하고 감각해보는 과정에 가까웠고요. 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논의 결과가 벨기에 정부나 유럽연합에도 공유가 되면서 네. 정책과 규제의 방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걸 넘어서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에 이제는 시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방식의 참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흐름이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실제로 시도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는 특정 국가나 기업이 개발을 하더라도 네. 그 영향은 결국 모든 시민의 삶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방향을 시민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AI를 주제로 한 이런 시민의회 같은 사회는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네. 네.
대신 최근에 기후를 주제로 한 그런 기후 시민위회가 지난달에 진행된 적이 있는데 예. 저도 네. 100명의 시민 중 한 명으로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때 대전에서 오신 포도 농사를 짓는 분도 계셨고 예.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처럼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한 조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그 기후 시민회에서도 기후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했고 네. 또 이 시민회의 같은 경우는 그런 국가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에서 진행될 앞으로의 그런 활동들에도 전달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앞으로 AI나 기술 정책 영역으로도 충분히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 15년, 20년 전쯤에 영국에서도 이제 GM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서 이런 방식의 시민의회 같은 것을 열어서 각 지역단위 뭐 여러 그 공동체에서 그 토론을 이어나가고 했던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단순히 참여를 하고 내 의견을 제시한 것을 넘어서서 이 그 이슈를 온전하게 공부를 하고 모두가 그 리터러시를 높인 상태에서 네.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방식 자체가 아주 그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방향을 이 시민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 또 어떻게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끌고 갈지를 논의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좀 새로운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게 우리가 되게 현상, 전쟁과 AI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권력과 민주주의의 구조까지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반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지금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사실 민주주의의 전제들이 지금 완전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권력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그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식들을 이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통찰 나눠주신 하이의 박근영 운영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를 통해 만나는 미래사회 퓨처스포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책, 영화, 연극 등 각종 콘텐츠를 통해 미래를 엿보는 시간 퓨처스포입니다. 오늘은 하이의 이면수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최근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든 보고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시트리니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좀 작은 연구 기관이 내놓았던 네.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세계 지능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네. 이 증권가에서 배포하는 이 보고서 같은 거라서 사실 이 컨텐츠로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은 퓨처스포라고 하는 코너명에 정말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AI에 대한 낙관론이 그대로 실현된 2028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거나 시나리오거든요. 네. 네. 이게 AI와 로봇 테마가 사실 굉장히 이게 중시를 주도하던 그때 찬물을 끼얹었던 바로 그 보고서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근데 왜 그렇게 화제가 됐던 걸까요, 그때? 네, 사실 이 되게 소수의 유명하지 않은 전문가들이 차린 이제 리서치 센터였기 때문에 저자들도 자기네 보고서가 이렇게 유명해서 너무 놀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연구기관이라고 네, 하는데 본인들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일단 작년부터 이 AI와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뜨거워지면서 네. 증시가 되게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종목들을 보면은 AI와 로봇 테마가 없는 주식들은 거의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네. 떨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AI와 로봇이 만든 세상에 대한 이 잔미치 전망이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보고서는 AI와 이 로봇이 그 기대대로, 그 낙관적인 기대대로 발전을 했을 때도 우리의 경제에는 크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매우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해냈습니다. 악영향에 대해서. 낙관론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8년 6월 30일에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글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SF 영화처럼 되게 시나리오를 네. 잘 썼는데 보고서인데 굉장히 독특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 2026년 10월 S&P 500이 8,000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 유포리아
유토피아 이 환상이 절정이었던 때부터 이제 회고를 시작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를 정점으로 이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도입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해서 임금이 높았던 화이트 음. 칼라 노동자들을 대체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거 해고하기 시작하면서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AI 기업들이 목표하는 세상이 완전 현실화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스트 GDP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네. 유령 GDP라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GDP의 통계에는 찍히는데 실물 경제에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음. 네. 이 생산성은 AI 덕분에 최고 수준으로 이제 치솟지만 그 부가 인간 노동자들에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흐르지 않고 이게 오로지 컴퓨팅 자원을 가진 자들에게만 쏠린다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가동되는 AI 에이전트가 과거에 맨해튼에 있던 1만 명의 이제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들을 다 대신하기 때문에 네. 이 기계들이 외식을 하거나 옷을 사 입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소비가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네,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이 끊기면서 인간 중심의 소비 경제가 말라 죽게 되고 그렇게 소비가 줄어드니까 또 기업은 다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AI에 더 투자를 해서 더 이제 효율을 높이고 근데 다시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뭔가 과거 산업화 시대에 그런 고용이 소비를 촉진하고 또 소비가 다시 기업 이익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이클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진다는 그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서에서는 인간지능 퇴출의 소용돌이라고 소용돌이. 이렇게 네,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이 한국 사람들이 매우 관심이 많은 부동산 시장도 네,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개발자, 변호사, 이런 회계사 이렇게 이제 고소득의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이 사람들이 얻은 이 고소득은 사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근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득을 벌어서 이것을 원리금을 갚으면서 이런 시장들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네. 이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AI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니까 원래는 고소득자들의 우량한 채권이었던 것들이 갑자기 부실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집값 폭등이 되게 일상화됐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네. 결국은 노동자가 사라진다면 또 오피스 건물도 완전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막 같은 곳에 그냥 데이터 센터는 거대하게 덜렁 지을 수 있잖아요. 막 그쵸. 태양광 패널도 넣고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하나가 맨해튼에서 일하던 화이트 칼라를 뭐 10,000명, 20,000명을 대체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된다면 네. 여태까지 그 비싼 땅값 주고 도심에 지어놨던 대형 오피스 빌딩이 더 이상 수요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도심에 있는 건물에 가기 좋은 직주 근접이 좋은 그런 집들도 별로 쓸모가 없게 되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심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도 폭락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금융시장의 핵심은 신용 창출인데 그렇죠. 네. 이 신용을 제공하는 자산 중에서도 가장 안정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그런 자산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은 자본시장, 금융시장 전체가 이제 그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그리고 AI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가장 타격을 받을 기업들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꼽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들도 대부분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거든요.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이제 이런 AI로 이제 웬만한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다 만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제품력과 독점력 그런 협상력들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소프트웨어의 신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그 시장들을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뭐 내가 제품을 밖에서 사도 되고 혹은 내가 그냥 클로드 코드로 인하우스로 직접 굴려도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AI 에이전트가 또 활성화되면 중개 서비스들도 굉장히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도 나눴지만 이제 2027년 초가 되면은 이제 AI 에이전트가 당연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네. 이렇게 보고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는 굳이 우리가 뭐 중개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아도 24시간 내내 이 주인을 위해서 최저 가공권을 찾아주고 보험 갱신료도 깎아주고 수수료가 비싼 결제망은 우회하고 야. 그리고 더 저렴한 대출 금리도 찾아주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플랫폼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중개인을 없애서 수익을 창출해왔던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는 AI에게 자리를 내주는 그런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중개를 하던 사람들을 대체하는 플랫폼들이 이제는 AI 에이전트에게 다시 대체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는 배달 어플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도어대시 혹은 이제 택시 같은 걸 불러주는 우버 네.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번 어떤 어플을 깔아놓으면 그 어플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추성도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I 에이전트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어대시든 뭐 아니면 식당의 자체 홈페이지든 10원이라도 더 싼 곳이 있으면은 그곳으로 가서 결제를 하고 그리고 또 카드 수수료 2.5%를 아끼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도 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많은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묶어둠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던 플랫폼 기업들의 위세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이 이렇게 수수료 사업으로 영위를 하던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객들이 습관처럼 이제 보험 상품을 이렇게 갱신하면서 보험회사가 사실 프리미엄들을 많이 챙겨가거든요. 이제 그런 시장도 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어대시나 우버 같은 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그렇죠. 우리가 몇 년 전까지는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AI의 등장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 뭐 네, 이런 보고서의 그렇죠. 전망인 거죠. AI가 사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네.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중요한 분야라면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보고서의 전망입니다. 야, 그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중개인과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매수자들이 5에서 6%나 되는 매우 살인적인 수수료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왔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AI가 수년간의 거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나니까 네. 이제는 인간 중개인을 배제한 직거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네.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관계라고 불렸던 것들이 상당수가 사실은 그냥 친절한 미소로 포장이 됐던 비용에 불과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뭔가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낙관론에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보고서를 2028년이 아니라 2026년 2월에 보고 있다. 아직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경제의 모든 근간은 결국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소비를 하고 인간이 생산을 해야 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네. 이게 효율을 위해서 AI를 끝까지 내달렸을 때 그랬을 때 경제는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증권 분석을 위한 경제 분석 보고서인데요. 그 경제도 결국에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매우 인본주의적인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모든 거는 인간이 하는 거고 네. AI가 너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가 더 좋아지는 것만은 아닌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것처럼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한다는 우리의 슬로건처럼 네. 인간의 자리를 지켜내야 결국은 경제도 존재한다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퓨처스포에서는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었던 시트니리 리서치의 보고서를 통해 AI가 인간을 대체한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엿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면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켈빈 해리스의 아웃사이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